자, 대한민국 행정사 시험의 중심, 여기는 해커스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커스 행정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1, 2차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민법 해결사 박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2025년 제13회 행정사 시험이 있으셨죠? 여러분들 전부 다 잘 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그 뜨거운 여름을 여러분들 잘 극복해내셨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단 하루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오늘 시험에서 답안지에 모두 쏟아 부으셨죠?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점수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회 우리 시험, 2차 시험, 민법 계약 파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오늘 시험 출제했던 내용의 약간의 변동점이라든지 혹시 지금 오늘 시험 보신 분 아니고 앞으로 준비를 하실 분도 이 강의를 많이 보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지점에서 중요한 점을 캐치를 해낼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간략한 총평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난이도 어떠셨나요? 저는 문제를 좀 전에 문제를 받아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와, 우리 수험생 분들이 당황하지만 않으면 잘 쓰셨겠다. 두 번째는 시간이 좀 많이 없으셨겠다. 자, 세 번째는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느끼셨겠다. 자, 이 세 가지를 일감으로 바로 느꼈어요. 맞나요? 맞나요? 거꾸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의 분량이라든지 형식적인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굉장히 큰 틀에서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판례를 기본으로 해서 사례화시킨 문제들이 전부 다 출제가 되었고 5문제 전부 다가 사례형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셨거나 아니면 필속이 느리거나 목차를 잘못 잡으셨으면 한 군데에서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체감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졌을 거다. 하지만 이제 시험이 끝난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리딩 판례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만 않으시고 썼다면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과 판례의 결론만 잘 쓰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지셨다 하지만 막상 답안지 채점한 걸 받아보면 생각보다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잘 쓰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난이도고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약간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좀 강조를 했어요. 뭐 이거는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감의 영역에 조금 속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난 12회까지 기출문제를 전체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의 사이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12회까지 약 2번의 사이클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마 13회부터는 변화를 분명히 가져갈 거다. 형식적으로라든 내용적으로라든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형식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문제 딱 받았을 때 형식적인 부분에서 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저는요 기존에 출제됐던 우리 형식적인 내용에 약간의 변화식이 조금씩 있었지만 크게 5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쵸? 논술형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
부분이 있는데 물음 1, 2를 그냥 두 문제라고 지금부터 부를게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약 3문제 정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례형,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단문형. 최근 들어서 단문형이 또 출제가 안 되다가 단문형이 몇 년 연속으로 계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단문 문제가 올해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건지 알았어요. 근데 출제가 안 됐죠.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이른바 준사례형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즉 쟁점이 완벽하게 100%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쓰시오. 예컨대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예가 있겠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갑이 주장할 수 있는 담보 책임은 이렇게 쓰시오. 이런 형의 문제 있죠. 이런 형의 사실상의 단문형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쵸? 준사례형 혹은 단문형, 이게 두 개가 한 문제 혹은 두 문제씩 매년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사례형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도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임대차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임대차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에 아주 반복해서 많이 출제됐던 부분에서는 또 출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되지는 않았죠. 자, 저는 변화의 지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사례형 문제를 냈을 때도요. 과거에는 우리 기출 첫 번째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출 문제의 반복이었어요. 그렇죠? 같은 논점이라고 하더라도 기출 문제가 계속 똑같은 논점이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이클이 돌았을 지점에서 지금 현재에서 이걸 또 똑같이 낼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그렇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 논점이 하나, 즉 하나의 판례의 결론만 딱 알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일반론을 쓰고 판례의 결론을 쓰면 답안의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안 그런 문제도 있지만 대세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이번 문제를 보세요. 하나의 문제 안에 판례가 2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포함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쵸? 즉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논점들을 하나의 문제로서 출제를 했습니다. 즉 제가 작년 총평지 제 거 혹시 보실 수 있다면 작년 총평지에 분명히 이렇게 썼을 겁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인원이 조금 늘고 변별력도 키우면서 단순하게 단문만 암기해서 일반론만 쭉 써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그 지점을 알고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건 있죠.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낼 거다. 그리고 비슷한 판례 2개에서 3개 정도를 뭉쳐서 앞으로 내려고 조금 하는 것 같다. 최근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경향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취지가 이제 제대로 된 사례형, 진정한 사례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러한 취지가 이번 문제에 여실히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논점 하나라도 놓치면 답을 조금 잘못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GS 1기 그리고 GS 2기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의 사례 안에 2가지 논점, 3가지 논점 혹은 4가지 논점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연습을 했어요. 선생님 문제가 너무 길고 어려워요. 기출문제는 논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이거 다 도움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어르고 달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무리는 없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논점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이 난이도가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좀 높게 느껴지셨겠지만 답안지 쓰기는 훨씬 더 쉬워요.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일반론을 쭉 쓰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으셨겠지만 논점이 여러 개면 그 하나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쓰고 거기에 대한 판례 결론을 쓰고 이렇게 쓰면 답안지가 꽉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있었던 키워드들 있죠. 키워드들이 다 그래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답안지가 돼요. 오늘 답안을 모범 답안을 함께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임대차가 출제되지 않았고 사례형에서 그냥 어떤 하나의 제도를 단문 형식으로 설명하라라는 문제는 최대한 지양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주어지고 지금 현재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사례화시켜서 문제 내는 것이 전부 다 나왔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 계약법 파트에서는 어디에서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임대차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파트에서 어디서든 전 파트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간략한 청평 여러분 텍스트로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쟁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형식적으로는 계약 총칙과 계약 각칙으로 나눴을 때 이 계약 총칙에서 보통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계약 총칙에서 해제가 들어가 있으면 자, 1번 문제에 계약 강론, 매매 같은 거 하나 플러스 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지금 올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문제가 전부 다 출제가 두 문제가 됐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지금 합의 해제의 문제가 나왔어요. 합의 해제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는데 합의 해제, 당사자,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이미 권리가 발생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결론은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병이 동의를 했거나 미리 변경시킬 수 있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 놨다면 가능하죠. 그 논점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근데 문제에서 그게 표시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쓰셔야겠죠. 유보시킨 경우, 유보시키지 않은 경우. 만약에 유보를 시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합의 해제는 할 수 없다라는 판례 써 주시면 되고요. 유보를 이미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합의 해제를 한 경우에 원상 회복 또는 부당이득 의무가 생기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할 수 없죠. 아마 문제에서는 3억 원의 지급을 구했을 텐데 어떤 경우라도 을은 병한테 3억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셨으면 됐습니다. 물음 두 번째 논점을 한번 보시면요. 똑같아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자, 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은 뭐예요? 갑과 을은 만약에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병과 상관없이요. 병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서브 논점이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렇죠? 해제의 효과로서 제3자가 항변하죠. 병이 항변을 합니다. 해제 소급표에서 보호되는 제3자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한지 아닌지 여기에도 판례가 또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을이 해제를 했을 때 병의 조치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브 논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 2에서는요. 판례 세 가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그쵸?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예전에는 이거 문제 어떻게 나왔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문제. 두 번 출제됐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논점은요. 자, 두가 똑같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이 병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쵸?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혀서 그렇죠? 결론을 내봐라 라고 하는 사례형, 제대로 된 사례형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출제 방식과 현재 출제 방식 같은 논점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조금의 변경이 있었죠. 자, 그러면 문제 2번으로 넘어와서 강론에서 2, 3, 4번이 나왔는데 첫 번째 증여계약. 여러분 이제 강론에서는요. 우리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차와 매매는 통으로 했지만 나머지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매와 임대차와의 좀 비교하는 형식으로 해서 각 계약에서의 특유의 제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증여계약에서 특유의 제도는 아주 그 가능성이 높은 거 두 개를 따져보면 뭐죠? 증여 특유의 해제 그리고 플러스 부담부 증여 정도가 돼 있을 거예요. 최신 판례로선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판례도 있죠. 우리 많이 다뤘던 거. 근데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 해제가 나왔어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해제할 수 있습니까? 원칙
원칙적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당황하실 수 있었던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상속인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그 판례가 있었죠. 그때 상속인은 해제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죠? 또 뭘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계약 같이 이 증여 특유의 해제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이행한 부분의 법적 의미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문제 3번은 조합계약입니다. 자, 조합계약은 제가 올해는 좀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출문제 조합계약이 계속 안 나오다가 연달아서 몇 년 한 해만 거르고 3번 연속 나오고 한 해 거르고 또 3번 연속 나오는 이런 형식이 됐습니다. 그쵸? 왜 이렇게 내셨을까요? 그쵸? 문제를 낼 데가 없나? 아니면 좀 지엽적인 부분을 일부러 찾았나 싶을 정도예요. 과거의 조합계약은요, 조합 재산의 합유적 귀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형식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출자 의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조합계약의 성립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조합계약은 뒤에서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좀 당황시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도 모험 답안을 작성을 하면서 야, 이거 뭐지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 판례의 결론을 어쨌든 알고 계신다면 판례 하나로 문제 낸 거거든요. 그 판례의 결론만 일단 아시면 답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불안하죠. 내가 이걸 빠뜨렸나? 아닌가? 자, 이런 불안감은 있을지언정 답안 작성에는 큰 무리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볼 여지가 좀 많은 문제이긴 했어요. 올해 시험에 제가 짱돌 문제에 불이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문제 3번의 조합계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화해계약. 화해계약에서는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있죠? 기출문제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책에도 마찬가지지만 판례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뭐죠? 하나 교통사고, 두 번째 의료사고. 법리는 똑같죠. 뭐예요? 그렇죠. 화해계약의 취소. 여러분도 많이 준비를 하셨던 지문이었을 거예요. 자, 이것도 판례, 교통사고 판례죠. 교통사고 판례에서 화해계약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창설적 효력과 확정적 효력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의 대상인 목적, 분쟁이었던 목적 이외에는 가능하다. 자, 그 지점을 쓰시고, 자, 우리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 결론 써주시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해계약은 아마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총평 제가 말씀을 말로 좀 드렸던 거에 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고찰까지도 보시면 제가 말로 좀 말씀드린 게 있고, 그러면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라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갑은 병에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3억 원. 여러분, 문제부하고 그냥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푸셨을 거예요. 이렇게 안 읽으셨죠? 그렇죠. 문제부와 사실분 관계부로 나눴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실관계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문제부라고 했을 때 문제 먼저 읽으셨을 거예요. 자, 을과 병과의 법률 관계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기존에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법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뭐 성립 요건 쓰고요. 거기에 따른 효과 쓰고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 즉 권리와 의무 관계를 쓰라는 얘기구나. 이거 사실상 단문이구만 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매매대금 3억 원을 이미 지급을 하였는데 키워드는 뭐죠? 합의해제입니다. 합의해제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겠냐, 즉 청구권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뭐냐? 자, 갑은 병에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 3억 원의 금전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다. 그림 잘 그리시면 되겠죠. 맨 처음에 그림 그려서 사실관계를 확정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작은 사실관계를 확정을 시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이 이미 병에게 돈을 빌렸어요. 3억 원 채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X를 너에게 매도할게. 대신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할게. 대신에 너는 내 친구 병에게 대금 3억 원을 지급해. 이거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 그러면 약정하였다까지 끊고 여기는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만큼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 이에 병은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거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수익의 의사 표시. 곧 병에게 권리가 생겼다. 다음에 여기서 끊고 다음에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문제 끝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상황이에요. 동그라미 친 거죠.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쵸? 문제는 을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니까 결국엔 뭐예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병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을이 병에게, 병이 을에게 서로 주장할 수 있는 일단 권리,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의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법리는 뭔가요? 자, 첫 번째. 일단 문제 소재. 자, 우리가 문제점으로 잡아야 되는 논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합의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자, 두 번째는 합의 해제를 할 수 있느냐. 혹시 합의 해제에 대한 합의 해제 요건, 그리고 법적 성질 이런 거 쭉 쓰셨나요? 자, 그렇으면 답안지를 작성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냥 바로 합의 해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를 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우리 판례는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원칙 할 수 없습니다. 왜? 합의 해제가 갑과 을이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제3자의 법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죠. 미리 유보했거나 병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합의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그냥 합의 해제했다라고 다 했죠? 합의 해제했다. 그쵸? 그러면 합의 해제했으니까 선생님 법적으로 일단 합의 해제 유효하게 했음을 전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판례에 보시면요. 합의 해제를 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쓰셔야 돼요. 지금 유보했는지 유보하지 않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 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합의 해제를 해서 예를 들면 유보하지 않았어요. 유보 또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합의 해제를 할 수 없죠. 그러면 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는 뭐예요? 합의 해제되지 않은 거예요. 합의 해제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억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겠죠. 없겠죠. 자신의 계약, 제3자를 위한 기본 계약 있죠. 그 기본 계약에 따른 내용을 을은 병에게 이행한 거예요. 이행한 거예요. 그쵸? 그쵸? 이행을 그냥 해버린 거니까 이걸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생님 그럼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합의 해제할 수 있나요? 합의 해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게 합의 해제를 했다면 합의 해제의 합의 해제 효과는 뭐예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죠. 그렇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약정에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상 회복에 관련된 약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약정을 했으면 약정대로. 근데 여기 문제에선 따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쵸?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그러면 그 부당이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소급해서 실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상회복도 여러분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이죠. 자, 그랬을 때 부당이득의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 있어야지 을과 병 사이에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반환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문제 다 나왔죠? 네, 답안 작성 다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방식으로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지요. 작성을 한번 해보죠. 자, 문제의 소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해서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뭐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니까 첫 번째 목차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 써주고요. 성립 요건은 뭐예요? 자, 일반론 자아 공부를 하셨으면 이 요건 정도는 써주실 수 있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일단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따로 기본 계약 이렇게 따로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3자에게 채권을 취득시키기 위한 취지가 존재해야 된다. 제3자 약관이 존재를 해야 된다. 자, 사안의 경우에는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요것만 써주시면 되죠. 지금 여러분 저는요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실제 분량 한 장 반 정도 되는 분량 30줄을 넘지 않는 답안지를 함께 좀 제공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걸로 조금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못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 쓰고 사안의 경우를 같이 한 두 줄 정도 해가지고 바로 포섭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갑과 을은 사안의 경우 따로 쓰지 마시고요. 왜냐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미리 선언해 주셔야지 그 다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항상 여러분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으로 핵심적인 목차 잡는 거죠. 자, 을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을과 병과에 대한 법률 관계라고 써주시는 겁니다. 자, 병의 법적 지위는 뭐예요? 이거 쓰시면 되겠죠.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쓸 거 되게 많잖아요. 수익의 의사표시에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지위 그렇게 쓸 거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하게 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3자의 권리,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고 그 내용을 써주시고요. 자, 제3자 계약에서 정해진 권리를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줄여서 쓸 수 있겠죠.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고 그럴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자, 그리고 합의 해제의 효과. 합의 해제가 효과. 자, 제3자 권리가 생긴 다음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제3자의 권리가 이미 발생을 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마음대로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랑 합의 해제랑 무슨 관계예요? 판례를 써주셔야 되죠? 그죠? 판례 어떻게 써주나요? 판례는 합의 해제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이미 발생한 후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합의 해제를 할 수 없다. 제가 잘랐지만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서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는 마음대로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합의 해제를 할 수 없고 설사 합의 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 써주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합의 해제가 부적합한 경우랑 적합한 경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좋게는 어떻게 쓰나요? 유보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눠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럼 목차가 너무 길어져서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유보하였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 앞에 쓴 거예요. 따라서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병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해서 을은 3억 원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합의 해제가 적합한 경우, 만약에 유보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 2번에 써놨었어요. 지금 중복된 걸 쓰니까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자, 사안에서 각각 을이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거나 동의가 있었다면 합의 해제할 수 있겠죠. 같은 논리니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을에게 반환 청구권이 생기냐라는 문제예요. 그쵸? 판례에 따르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낙약자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쵸? 자, 뭐다?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의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판례가 사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법정 해제고요. 저거는 합의 해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앞에 하나 정도 더 써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3자, 합의 해제의 효과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다. 근데 문제에서 약정에 따로 없는 것을 봐서 근데 그거 사안의 보섭으로 빼버리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문제는 뭐다? 별로 없으니까 이거 따로 약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시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적어도 부당이득 의무는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당이득 의무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제3자한테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결국에 사안에서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결론은 뭔가요? 어찌됐던 저찌됐던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전 두 개로 좀 나눠서 썼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을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 세 가지 판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다 설명드린 판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물음 2번 보죠. 자, 물음 2번. 자, 을이 귀책 사유로 병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똑같이 또 그려보는 겁니다. 갑, 을, 병.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 을의 채무 불이행.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이거 기본 관계에 따른 법률 효과 뭐 이렇게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 둘 다 채무 불이행이 없는데 합의 해제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쓰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수업대로 갔던 거예요. 합의 해제 있는 경우 1번 나왔고요. 을이 채무 불이행 있는 경우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갑의 고유의 권리예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 속에는 갑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언제나 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도 알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건 병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병은 계약의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얘가 동의할 수도 없어요. 동의 없이도 당연히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에 병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여기까지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때 병의 조치는 이에요. 자, 1번 해제의 유효성, 해제의 적법성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병의 조치예요. 병이 강구할 수 있는 조치 뭐예요? 1번. 자,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3억 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뭘 할 수 있죠? 일단 주장할 수 있는 건 한번 다 검토해 보자고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게 뭐예요? 나 548조 1항 단서에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야. 요거 두 개 할 수 있는지 하나 이 세 개를 검토해 보자. 논점이 세 개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건 논점이 제시되어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자기가 소급표가 제한되는 제3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질문이죠. 해제의 적법성, 첫 번째 1번 해제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오. 세 번째 주장의 타당성, 즉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목차 3개, 저는 2개로 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자, 해제의 적법성과 갑의 병의 조치 이렇게 두 가지 쓰면 더 좋아요. 어쨌든 논점은 3가지다. 따로따로 목차를 잡아서 써주면 됩니다. 결론 볼까요? 자, 해제 적법합니까? 적법해요. 자,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자, 제3자에 해당됩니까? 이거 판례 그냥 있죠? 너무 많이 봤죠? 저 548조 1항 단서, 즉 해제에서 보호된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요건이 뭐예요? 요건. 해제되는 그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등기 또는 인도 등으로 완벽한 공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출 것, 대항력을 갖출 것. 그쵸? 플러스 뭐가 있나요? 확대 적용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이미 해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실세리 플러스 등기 플러스 요거 선이면 보호된다. 근데 요거는 주요 논점이 아니죠. 여기서는 요것만 논점이었어요. 해제 제3자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병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뭐예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지 이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법리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혹시 했어요. 설마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2021년도 최신 판례 중에서 우리가 우리 한포 사건인가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한포 사건? 전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았어요. 언급만 했어요. 책에서 써 있는 거 언급만 했어요. 헷갈리니까요. 그쵸? 사례로 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요 사건에서 결론만 기억하세요. 제가 이런 말 가끔 하는데, 요 사건에서 결론만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 한포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한포 사건? 한포 사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갑, 을, 병. 방산청 사건이죠. 방산청 사건. 방위산업청 사건이에요. 자, 그때 이건 뭐냐면 갑과 을이 기본 계약을 먼저 했어요. 기본 계약을 먼저 하고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갑과 병이 관계를 맺어서 대가 관계를 나중에 이걸 기초로 해서 대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병은 이 기본 계약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된 거예요. 이러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 사건은 뭐예요? 원래 채무를 가지고 병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던 갑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저런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냥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시면 돼요. 세 개 다 풀었죠? 그럼 문제 보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건 문제 소재가 3개니까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다음에 이런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 수익자가 민법 제541조 사랑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쵸? 그러면 하나씩 써 보자고요. 계약의 해제와 그 효과. 계약의 해제의 허브죠. 그쵸? 계약의 해제의 유효성. 적법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약 해제의 요건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의 요건이 뭔가요? 여러분 이행지체에 대해서 쓰신 분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건을 기본론을 이행지체로 외우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쵸? 보세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대요. 그럼 이게 이행지체인지 이행불능인지 불완전이행인지 이행거절 몰라요. 어쨌든 채무 불이행이 있었대요. 그러면 일반론 중에 일반론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행지체가 있었다면, 보통은 이행지체니까 만약에 이행지체가 있었다면 이라고 쓰시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의 요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행기가 있고 이행기가 도과했고 이행기가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또 최고를 했고 상당 기간을 지났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전제를 해주고 가정을 해줬다면 쓰면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계약 해제의 요건이 뭐예요? 일반적인 요건. 자, 채무가 이미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첫 번째, 채무가 이미 있는데, 그 다음에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어요.
이행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채무자에게 위법성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쵸? 위법성은 보통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든지 유치권 등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요 사건에서 이게 일반론이라고요. 이행 지체는 뭐예요? 계약의 내용이 만약에 12월 21일까지 돈 갚아라 그러면요. 12월 20일까지 돈 갚아야 되는데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일반 요건 다음에 플러스 알파 되는 요건들이라고요. 그럼 일반 요건만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그쵸? 그럼 사안의 포석 어떻게 되나요? 문제에서 주어졌죠?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요건 잘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귀책 사유가 있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요약자는 당연히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거는 요약자의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꼭 써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적법성 해결했어요. 논점 1번 해결. 논점 2번 볼까요? 이러한 경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가 생긴 경우에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나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돼요. 논점 2번 끝. 논점 3번 써볼까요? 해제 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그러면 이거는 조문과 법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일반론도 잘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의민 요건.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 반드시 쓰셔야 되죠? 이건 반드시 쓰셨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형광펜으로 칠하는 게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3자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생길 법률상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얘기한다. 실세리 플러스 등기, 인도 이렇게 암기를 하셨죠? 그쵸? 요 말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 두 개 다 쓰셔야 됩니다. 의민 요건. 자, 그러면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 여기까지만 사실 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판례의 태도를 쓰시면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권리를 취득한 수익자는 기본계약으로 직접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기본관계를 기초로, 그러니까 이거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의 기본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소급표에 제장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안포서 한번 해보죠. 적법성 동그라미. 자, 규칙사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적법성 동그라미. 다음 뭐죠?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논점 3개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한포 사건 저거 판례 때문에 헷갈려 버리면 이것까지 동그라미 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위험성까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쓰신 분들 많이는 없죠. 네. 그래서 2번 문제가 물음 2가 오늘 출제된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좀 그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요. 조금 합의해제가 기억이 안 나고 두 가지로 나눴어야 한다. 이런 게 조금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세 번째로 쉬워요. 그래봤자. 난이도로 치면 세 번째. 자, 제일 쉬운 거는 화해계약이었죠. 화해계약. 자, 화해계약 제일 쉬웠고 이게 한 두 번째 정도로 쉬운 문제였다. 논점이 3개여도. 그러니까 논점이 3개든 4개든 상관이 없다고요. 더 쉬워요. 하나의 논점에 따라서 요건, 효과, 판례, 태도 이렇게 20줄, 30줄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적법성 물어봤잖아요. 그럼 적법성에 대한 판례 딱 쓰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물어봤잖아요. 여기에 대한 판례 쓰고요. 자, 요런 조금 좀 써야 되는 법리가 있으면 이거 쓰고,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쓰고 또 판례 태도 쓰고요. 그쵸? 그러면 답안지가 다 써진다고요. 논점이 3개든 4개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정확한 논점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만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논점 추출형 문제가 아니라 논점이 제시된 문제죠. 그러니까 받자마자 의 및 요건이라고 할게요. 요건 결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조금 쉬운 문제였다. 판례 3개.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였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죠. 문제 2번 증여 문제였습니다. 자, 갑은 그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을 자신의 친구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갑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X 토지와 Y 건물을
자신의 친구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빨리 보셔야 돼요. 이거 뭐다 부담부 증여인지 뭔지. 자, 증여의 성질은 뭔지. 증여인데 이게 구두로 체결했대요. 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구나.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겠구나. 이때는 법적 성질이 뭐예요? 해제라고 표시됐지만 특수한 철회죠. 자, 우선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을에게 스스로 교부하라. 선생님 여기 서면 있는데요. 자, 지금 서면이라고 하는 거 특징까지 써주시면 사실은 좋습니다. 서면은 뭐예요? 증여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모든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로 돼 있어도 사실은 증여면 자, 서면에 의한 증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여, 서면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얘기하죠. 서면을 을에게 스스로 교부하여 그 등기는 갑의 사망 후에 완료되었다? 자, 지금 X토지에 관련 거예요. 1번 X토지에 관하여. 자, X토지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자,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지금 갑이 살아있다가 중간에 사망했어요. 이 사망을 하면 상속이 발생하거든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을 자신의 여기는 상속인들이라고만 표시했죠. 상속인들인 A가 모든 재산권을 상속해요. 근데 상속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뭐 있죠? 일신 전속적인 권리. 인신 전속적인 권리, 반드시 갑이 행사해야 되는 권리는 A에게 상속되지 않아요. 그쵸? 자, 이게 아니면 다 상속이 돼요. 근데 이런 법리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가족법에서 배운다고요. 가족법에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목차 잡지 않고 써줘야 돼요. 상속의 상속이 일어나면 그 효과, 일신전속적 권리에 대한 취급 이런 거 우리 안 배웠잖아요. 그쵸? 그런 것까지 써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제일 먼저 자 1번 논점이 뭐예요? 1번 논점. 과연 상속인 A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증여에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논점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증여 계약에 따른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에 따른 해제권이 갑의 일신 전속적 권리냐? 판례가 있죠?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태도예요. 아주 미세한 논점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상속인 A가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해제에 대해서 써줘야겠죠. 이 해제는 뭐예요? 원래 1번의 논점에서 같이 쓰는 겁니다. 이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대해서 쭉 써주시면 좋습니다. 뭐 서면에 여러분 요건 해가지고 쭉 써주시면 사실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여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번이라고 쓰기보다는 이거 같이 써야 되겠죠? 1번에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에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증여에서 해제 문제가 종종 나오는 게 아니라 증여 나오면 거의 해제다. 해제 문제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조문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전 사망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 이미 이행한 부분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 두 개로 나눠서 보죠. 이것도 이미 이행한 부분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 이미 이행한 부분은 의미는 뭐예요? 뭐 저 증여의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야 돼요.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해제할 수 없다예요. 자, 이게 이 X토지에 관하여에 써줘야 되는 기본 일반 법리 두 가지예요. 그쵸? 근데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 즉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이거 문제죠, 이거. 아까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오면 자, 갑이 을에게 사망을 해서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해제권은 상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증여를 했는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였어요. 그쵸?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인데 이게 과연 이미 이행했는지 여부예요.
갑이 사망한 이후에 등기했어요. 사망 이후에 등기를 한 것이 과연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그러죠? 이행했다. 이게 이 갑이 뭐였어요? 서면까지 전부줬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면까지 전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갑의 이미 사망한 갑이라고 하더라도 갑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에서는 사안의 포서 사안 포서면 어떻게 되나요? 비록 갑이 사망한 이후에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여자의 의사에 합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으로 본다. 그럼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과는 뭐예요? 해제할 수 없죠. 자, 그러면 X토지에 관련해서는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X토지는 해제할 수가 없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X토지하고 Y 건물 써야겠죠. 2번 Y 건물. 그런데 여기에서 25줄 쓰고요. 이건 한 2줄 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Y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고 이미 이행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등기가 없으니까 해제할 수 있다. 그쵸?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Y 건물을 앞에다 써서 Y 건물의 경우 해서 이렇게 그냥 쭉 이 앞에 내용을 다 써주셔도 돼요. 원칙. 그리고 이걸 한 20줄 정도 쓰고 이걸 1번으로 쓰고 2번 X토지 같은 경우 판례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관련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도 그 이후에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행했다고 봤다. 그러면 이 문점의 주된 논점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는 아주 미세 논점이고요. 이거예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렇죠? 이런 목차 전부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2번 바로 해결을 해보자. 문제의 소재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자와 상속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미세 논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됐다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각 문제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속인들의 증여계약 해제권. 자, 우리 권리로 목차 잡은 편한 거 아시죠? 권리로 목차 잡는 거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러면 상속인들이 증여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느냐에서 뭘 쓰겠어요? 그렇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에 대해서 여기서 목차를 잡아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민법제 555조의 의 및 요건 써주시면 되죠.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계약을 각 해제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하고 꼭 들어가야 돼요. 법적 성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때의 해제는 특수한 철회로 본다. 그냥 요 정도 한 줄 정도 써주시면 뭐 오케이. 하지만 취지는 좀 써주시는 게 좋겠죠. 취지는 뭐죠?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 방지, 경솔 방지. 그리고 플러스로 혹시 여유 있으시면 서면의 의 또 써주시면 좋겠죠. 서면의 의. 근데 분량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이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정효고 그렇다면 증여자의 상속인이 해제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자 해제권이라고 하는 권리, 특히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증여자의 사망 시에 상속되지 아니하는 결국 뭐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당연히 상속될 수 있다. 그러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대한 해제권도 상속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속인들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논점이 이미 이행한 부분의 취급.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의 쓰고요. 자, 증여의 555조랑 558조 써야겠죠? 555조는 앞에서 썼으니까 뭐 558조는 뭐죠? 위 규정에 의한, 정확히 말하면 위 규정 555조 말고요. 그 위에 또 있죠? 556조, 557조. 전 사망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미 이행을 한 부분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 두 개의 의미가 뭔가 봅시다. 자, 이미 이행한 부분의 의미. 이미 이행한 부분에서 다른 거 다 쓸 필요 없고요. 뭐 동산, 뭐 거채권 다 쓸 필요 없고요. 부동산 증여니까 문제에서 부동산 증여 경우에는 단순히 인도만으로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인도만 한 것이 우리 문제에선 뭐예요? Y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게 뭐예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X 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이행한 부분 말고요. 영향을 미친다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이거 보죠. 해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다 판례예요. 이것도 다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우리 판례의 내용. 증여자 사망 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적 취급 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지만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된다고 했죠? 된다고 했죠? 이미 이행부분으로 본다고 했어요. 자, 판례는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고 뜻이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그 뜻에 따라서 서류까지 다 제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등기라는 그 절차만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판례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 즉 증여자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강요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봤다. 이행됐기 때문에 뭘 하죠?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그리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취급 전 이렇게 썼어요. 혹은 여러분들 그냥 Y 건물에 관한 취급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를 쓰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취급 말고 X 토지의 경우 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조금 난잡해지죠 목자가. 그래서 목자 깔끔하게 이렇게 두 개 쓰고 저는 이것을 사안의 경우로 포섭을 했습니다. X 토지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X 토지는 상속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죠.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니까요. Y 건물의 경우에는 Y 건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다. 등기가 없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Y 건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판례 하나죠. 요 판례 하나만 알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론이잖아요. 맨날 썼던 일반론이잖아요. 근데 요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상속인들이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든 어떤든 다 쓸 필요가 없게 되죠. 상속인들에게 증여권이 없다. 그러면 상속인들에게 해제권이 없다. 증여권이 아니라 해제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문제를 보시면 만약에 해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죠. 그 전제사항이라고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 3번 문제가 문제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갑을병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자 목공 공방사업 목공 공방사업 공용 공동경영 나왔죠. 키워드. 따라서 이거 키워드 따질 필요도 없네. 뭐예요? 민법상 조합을 결성했구나. 자, 갑을병은 일단 조합을 결성을 했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병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대요. 뭘 물어보고 하는 걸까? 자, 근데 이런 게 묻네요. 자, 민법상 조합 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는 경우에 출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조합 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일단 문제만 보면요. 굉장히 깔끔한 판례 딱 하나짜리의 깔끔한 문제거든요. 그쵸? 이거 공부하신 적 있죠, 여러분? 자, 조합 계약의 성립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앞에 건 조금만 있다고 보고, 불이행은 조금만 이따 쓸게요. 말씀드릴게요. 조합 계약의 성립부터 봅시다. 조합 계약의 성립 요건이 뭐예요? 여러분 조합 계약을 만나면 조합 제3만 봐서 혹시 이거 성립 요건 잘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모든 수험생들은 제가 매 시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기출되는 부분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모든 계약 15가지의 의의 및 요건은 무조건 챙겨놓자. 맞죠? 조합계약은 뭐 요건 어렵습니까? 의미 요건이 어려워요? 조합계약이 뭐예요? 2인 이상.
2인 이상 플러스 뭐예요? 출자 플러스 뭐예요? 계약이니까 뭐 의사의 합치가 있겠지만 공동 경영 목적 플러스 계약이니까 의사의 합치. 물론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계약설이 있고 특수한 관계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자, 일단 요게 요건이에요. 첫 번째 요건 했죠. 1번 논점이에요. 두 번째 논점은 뭘까요? 두 번째 논점 출자하자. 그러면 조합계약이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은 출자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병이 출자를 하지 않았죠. 그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법적 취급. 자, 그러면 병의 출자 의무 불이행. 법적 취급. 어떻게 될까요? 취급. 어떻게 해요? 자, 1번. 우리 조합의 종료에서요. 뭐 2인에서 한 명이 탈퇴한 경우 이런 거 봤죠? 그죠? 탈퇴 사유로서 뭐 사망 등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명이란 것도 있었죠. 제명에는 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은 조합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에서 보세요. 출자 의무 미이행은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정당한 사유로 보여. 즉 출자 의무 미이행 시 있으면 조합은 병을 제명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제명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조합은 이 출자 의무 미이행을 한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연이자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할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불이행 시의 법적 취급 요 두 가지가 키워드 핵심인데 3번 한번 더 써볼게요. 제명되지 않은 경우 자, 제명되지 않은 경우라고 안 하고 그냥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탈퇴되는가? 당연 탈퇴될까요? 당연 탈퇴는 안 된다. 당연히 탈퇴되지는 않는다. 그쵸? 즉 제명되기 전에는 얘는 조합원이에요. 자, 그러면 병의 법적 지위는 뭐예요? 법적 지위. 결론, 병의 법적 지위는 아직 제명 전이라면 얘는 지금 현직 조합원이에요. 현직 조합원이에요. 지금 병은 조합원이에요. 자, 출자 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까지 논점 썼죠? 자, 세 번째 논점. 이익 분배예요. 뭐 우리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목차를 잡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 병의 이익 분배 청구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냥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익 분배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익 분배 방법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이익 분배 여기서는 이익 분배에 대해서 써야 되죠. 자, 우리 조합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뭐예요? 공동사업, 공동경영이죠. 공동경영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익은 혹은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당사자가 3명이 있는데 조합계약의 조합원이 3명 있는데 한 명을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어요. 조합계약이 있어요. 이런 거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무효해요. 조합의 근거는 뭐냐면 세 사람이 모여서 동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럼 수익을 반드시 분배를 해야 된다고요. 필수적으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손해는요? 손해? 야, 3명 갑을 병 중에서 손해는 우리 둘이서 알아서 할게 하고 병한테 손해를 맡기지 않는 특약은 유효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지금 손해는 문제가 안 나왔죠? 수익만 문제예요. 그러면 수익의 이익과 손해의 손익 비율은 어떻게 되죠?
약정에서 정할 수 있어요. 손익 비율은 약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비율을 0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손해 비율을 0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약정을 할 수 있고 약정이 없다면 손익 비율은 어떻게 되죠?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집니다. 자, 사안에서 보면 각각 1억씩 투자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따로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1대 1대 1, 즉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 그쵸? 자, 다시 그럼 정리가 됐죠? 자, 이익 분배는 뭐예요? 수익은 반드시 분배해야 된다. 조합원 전원에게 반드시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죠. 조합계약이 성립하려면 출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출자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당연히 탈퇴되는 것은 아니므로 얘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조합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병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네? 조합원은 분배해줘야 되네? 분배해줘야 되니까 병은 분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판례를 그대로 문제로 낸 겁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여기까지만 답안을 작성을 했으면 충분히 잘 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아주 논리적이죠? 논리에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0.1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들어간 거예요. 민법상 조합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는 경우에 병의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문제. 저는 이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걸로 봤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2번만 써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어떤 출제 의도도 이걸 쓰라는 거예요. 제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뭐 판례의 표현대로는요. 뭐 지연, 이자 등을 상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당연 탈퇴할 수 이거 1번하고 3번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제명할 수 있다. 즉 당연 탈퇴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2번을 쓰라는 의도 같아요. 그러면 문제 3번을 보시면요. 문제만 딱 보시면 이거 쓰고요. 요건 쓰라 그랬으니까 성립 요건 쓰라 그랬죠? 성립 요건 쓰라 그러니까 1번 쓰고요. 자, 채무 불이행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문제 2번 쓰고요. 수익 분배는 3번 쓰고요. 그럼 논점 3개가 딱딱딱 다 들어가요. 문제 없죠? 그래서 조합계약 이번에 쉽게 나왔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겁니다. 조합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는 경우 여러분 조합계약은요. 그게 계약설인지 특수한 관계설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조합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지금 쌍무계약으로 본다 그랬죠. 이거 지웁니다. 자, 쌍무계약에서 보통 일반적인 쌍무계약은 갑과 을이 각각의 채무를 누구에게 이행을 해요? 상대방에게 이행을 하는 거예요.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그쵸? 그러면 서로 대가적인 결령관계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무가. 그렇죠. 그런데 조합계약은 아주 재밌어요. 갑과 을이 2인 조합을 만들었다면 서로 조합 설립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 만약에 이 위에 일방적인 쌍무계약에서 을이 이행을 아니하였다면 갑은 뭘 할 수 있죠? 갑은 그렇죠. 동시이행항변권. 그 위험부담이 문제가 돼요. 쌍무계약은요. 그래서 오래된 논의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과연 출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갑이 출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을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출자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있어요. 또 당사자 갑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느냐. 그쵸? 위험부담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가적 결령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정해서 적용해 쌍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수정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수설 통설이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동시행항변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갑이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을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쵸? 대가적 결령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출자 의무 다
출자하지 않아도 을은 출자해야 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요. 만약에 업무집행조합원이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출자를 해야지 업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출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버려요.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민법상 조합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는 경우에 출자 의무 불이행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면요, 이거 쓰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1번 물음 1도 그렇고 2번도 그렇지만 각각의 논점 2가지 혹은 3가지를 딱딱딱 주어주고 서로 연결하라고 하는 것이 올해 시험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자, 올해 시험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3번은 갑자기 이거 생뚱맞게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앞에서 썼던 대로 논점 1, 2, 3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좀 명확하게 써주지. 그쵸? 갑자기 쌍무계약을 보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이거 판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르면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썼던 그 판례의 내용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결정해 주세요. 저 어제도 어떤 수험생이 저 이렇게 썼는데 저렇게 썼는데 연락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제가 아니죠. 오늘 계속 어제 좀 전에 막 그런 연락 되게 많이 왔어요. 지금도 막 핸드폰 막 울리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판례 내용 쓰고도 이것도 쓰고. 근데 채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지금 문제 1번, 2번까지 다 보고 4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판례를 기초로 내는 기조에 따르면 그 앞에대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둘 다 쓰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쓰고 싶었다면 간략하게 얘기만 해줘도 됐어요. 왜냐면 이건 판례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무슨 설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전부 다 쓰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 한 줄만 정도만 쓰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쓴다면. 자, 쌍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대가적 결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시행 환경권 또는 위험부담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수정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병이 출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과 을이 동시행변권 등을 행사해서 출자 의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요 정도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쓰고 싶었다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썼나 봅시다. 저는 당연히 다 썼겠죠. 네. 모범 답안이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제가 제일 빠르죠, 여러분. 모범 답안 제일 빨리 올렸죠. 앞으로 나오는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시면 글쎄요. 이렇게 다 다룬 모범 답안은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쓴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저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봤거든요. 그럼 보도록 하죠. 문제 소재. 자, 쌍무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효력인 동시행변권과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는 주요 논점이 아닌 것 같다고요. 이거 같더라고요. 조합계약에서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출제 의무 불이행한 조합원에게 이익 분배를 해야 되는지 문제. 자, 동그라미 2번이 주요 논점인 것 같더라고요. 전 다 썼다고요, 그냥. 자, 쌍무계약으로서의 조합. 문제는 뭐냐? 2인 이상 상호 출자하였는데 만약에 출자하지 않는 경우 조합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의양 위험부담에 대한 민법 계약상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문제될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판례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정의 필요성이 있고 동시행변권은 대가적 의미를 갖기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출자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요 정도까지만 쓰면 좋겠다고요. 위험부담은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상대방에게 이행을 해라 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어. 그쵸? 요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간략하게만 써주시면 돼요. 이거 말고 그냥 저는 3번만 쓰셨어도 점수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조합의 성립 요건과 이익 분배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서 1번, 2번, 3번 스텝 1, 2, 3로 가봅시다. 조합의 성립 요건은 뭐다?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고 공동사업 경영에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계약이니까 합의도 있어야겠죠. 2인 이상 상호 출자 공동사업. 자, 그러면 문제는 뭐다? 여기서 상호 출자이다. 그런데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 취급. 첫 번째, 제명사유예요. 제명사유,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은 출자를 하지 아니한 조합을 제명할 수 있고 뭐죠? 당연히
기간까지 출자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탈퇴되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 있죠? 금전 출자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기타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된다. 자, 출자 의무 불이행 시에 조합의 자격을 상실한지 여부, 이거 있죠? 이거는 3번은 따로 안 쓰고 여기랑 같이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제명 전까지는 당연히 조합 전 자격이 있다. 결국에 이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쓰라고. 뭐죠? 제명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그죠? 쓰긴 쓰셔야 됩니다. 따로 쓰거나 같이 쓰거나. 근데 목차를 따로 잡았으니까 따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익의 분배로 들어와서 이익 분배의 불가분성. 왜 그럴까요? 조합의 공동사업에서 불가분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 뭐가 이익을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러 하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하기로 하는 것은 뭐 조합의 공동사업 필수 요소인 공동경영이죠. 여기에 불가분적인 내용,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고요. 따라서 모든 조합원은 이익의 분배를 받아야 된다. 단 한 명을 제외하는 특약 효력 없다고요. 이익 분배의 방법은 뭘까요? 손익과 달리, 손실과 부담과 달리. 손실은 배제할 수 있어요. 자, 이익은 모든 조합원의 이익을 나눠야 된다. 모든 조합원. 일부 조합원은 이익을 분배받는 약정은 당연히 이해되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1번을 꼭 쓰셔야겠죠? 방법. 자,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을 때는 뭐? 출자 가액의 비례.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출자 의무 불이행 조합원에 이익 분배해줘야 되냐? 이게 결론이죠, 한마디로. 앞에서는 다 썼어요. 뭐예요? 지금 현재 출자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합원이기 때문에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분배해야 된다. 하기 싫으면 제명하던가. 완벽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문제 해결로 포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저도 혼란스러웠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서 한 1, 2분 안에 이 혼란을 극복해내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목차를 잡죠. 근데 이 앞에 2번을 과연 쓰셨을까? 아니면 2번만 쓰셨을까? 저는 이 판례 쓸 때, 이 문제 풀 때 2번만 쓰면 문제가 안 풀리죠. 그쵸? 지금 동의항에 대한 문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생뚱맞게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자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논술했으면 아주 높은 점수도 받을 수 있다. 됐죠? 자, 제가 이렇게 굳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제 이 모범 답안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제 강의, 제가 말로 하는 강의를 안 듣고, 근데 답안지가 왜 이렇게 되지? 궁금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이걸 영상을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따로 보시는 분들은, 저런 의미로 모은 답안을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문제 4번.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가 가장 쉬웠죠? 선생님 아닌데요. 혹시 화해계약, 이거 준비 안 하신 분이 있나요? 다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15개 우리 계약 중에서 중요 부분을 빼고 나머지가 많아요. 그쵸? 매매, 임대차가 0티어. 최고 순위에 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15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올해는 안 나왔죠. 그 다음이 매매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뭐 도급 정도, 그 조합이 하도 많이 나왔죠. 최근 들어. 원래 도급이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도급이 한 3순위 혹은 2순위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 고만고만해요. 뭐 증여가 그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 남아도면 고만한 애들 중에서는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꼭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꼭 나오는 애. 위임해보세요. 그럼 논점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게 수급인의 담보 책임 혹은 일 완성 전의 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딱딱 논점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 토픽인 화해계약은요. 이거는 몇 개도 아니에요. 논점 이거 하나예요. 판례 2개고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셨을 겁니다. 자, 갑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의뢰 차량이 충돌을 하여 갑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하였다. 자, 보세요. 갑과 을이 꽝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돈 줬죠? 그렇죠. 피해자가 갑이에요. 자, 그리고 을이 차량 운전자죠. 가해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부모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오토바이 그렇게 조심조심하게 타라 그랬더니 분명히 얘가 과속해서 봐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이거 실제 판례 보시면 70만 원인가 줬을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합의를 했어요.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논점 뭐예요? 화해계약, 그쵸? 화해계약이 그러면 뭔데? 자, 화해계약. 자, 이 경우 화해계약의 성립 요건 쓰라고 했잖아. 첫 번째 논점. 요건 써시오. 화해계약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화해계약의 효력 두 가지, 그리고 취소 여부. 취소할 수 있는 여부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립, 그리고 효력, 취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화해계약의 요건 뭘까요? 화해계약 1번 논점. 분쟁이 있어야 돼요. 양보가 있어야 돼요.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종지시키고자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분쟁을 종지시키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요건이라고요. 자, 요건은 뭐예요? 이러한 사실이 있어야 화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화해의 내용 혹은 화해의 목적이에요. 이게 뒤에서도 나오니까 미리 쓰고 보자고요. 이게 화해 계약의 요건. 자, 효건 뭐예요? 효과. 자, 첫 번째 뭐예요? 화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화해한 내용은 그렇죠, 확정됩니다. 확정력. 자, 두 번째 뭐 있어요? 어떤 효력이 있어요? 확정이 되고 손해배상하기로 했다. 그럼 손해배상에는 새로운 창설적 효력이 있죠. 자, 기존에 싸웠던 서로 양보했던 분쟁의 내용 있죠. 종지 합의로 하기로 했던 이 화해 계약의 내용에 대한 것은 이미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합의에 대한 화해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죠. 그게 새로 창설이 됐다고요. 결국에 이러한 관계에서 이거는 이미 종료됐어요. 확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3번 확정력과 창설 때문에 결국 뭐예요? 취소할 수 없어요.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요. 끝.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원래는 안 돼요. 이거 화해 계약이라는 제도 자체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창설적 효력과 확정적 효력을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서로 어떤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에서 서로 양보를 하고 합의를 했던 게 뭐냐고요. 이 사건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 사건에 합의한 건 뭐예요? 서로 합의금을 받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됐던 을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실제로는 갑의 부모겠죠. 부모 A라는 사람이 아이고 내 아들이 운전 잘못해서 과속해서 사고 났구나 혼자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을에게도 과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을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화해 내용, 화해 목적에 해당돼요, 안 돼요?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서로 보상금 얼마 주고 받을 것인지 합의금 얼마 주고 받을 것인지는 합의를 했겠죠. 분쟁의 사항이고 서로 양보를 했겠죠. 그런데 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퉈봤어요, 안 다퉈봤어요? 다툼이 했었어요, 안 다툼이 없었어요? 다툼이 없었잖아요. 양보했어요, 안 했어요? 양보 안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말자라고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합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의 내용 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내용, 화해의 내용 외의 사안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답안지 써보죠. 문제의 소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서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화해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문제된다. 자, 그럼 화해 계약의 의미 효과 보죠. 화해 계약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화해가 뭔데? 의미 요건.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종지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것. 요거 하나, 둘, 세 개 내용을 아마 안 쓰셔도 괜찮아요. 보통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우리 어떻게 쓰나요? 의 및 요건 써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같이 써버리죠. 한 두 줄 정도로. 그 중에서 만약에 상호 양보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
그럼 밖에다 써가지고 썼을 텐데 여기에서 상호 양보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되는 판례가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력 뭐예요? 첫 번째 확정적 효력, 확정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창설적 효력이 있어요. 확정력에 따라서 다툼 대상이었던 법률 관계가 확정이 돼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창설적 효력 발생해서 앞에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새로운 법률 관계가 갑과 을 사이에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화해계약이 발생하면 창설적 효력에 의해서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근무 관계는 소멸해 버린다. 이미 소멸해 보는데 뭘 또 취소합니까? 그쵸?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화해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예외가 있죠. 뭐죠?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사안의 경우엔 뭐예요? 교통사고의 피해자 갑이 전적인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였단 이 사실에 대해서는 화해계약의 목적 혹은 화해의 내용이 뭐였어요? 요 세 가지라니까요. 분쟁, 양보한 거, 분쟁이 된 거, 양보한 거,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 양보한 거, 종지하기로 합의한 거. 이게 계약의 내용, 화해의 내용, 다른 말로 화해의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툼이 있었냐고요? 없었다고요. 과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서로 양보도 안 했다. 따라서 이건 뭐죠?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다 잘 쓰셨겠죠? 여기까지가 2025년 제13회 행정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문제를 막상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논점인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논점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 서로 유기적인 논점이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어떻게 좀 쉽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이 조금 됐다면 자연스럽게 쓰셨겠지만, 이것이 처음 경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논점 하나에 대해서 단문 쓰듯이, 그렇죠. 화해 계약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화해 계약 쓰고 화해 취소 쓰시오. 화해 취소는 이 문제 풀었겠네요. 이렇게 논점 하나짜리. 그게 아니라 앞에 우리 증여 계약 같이 이런 문제 555조 서면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서 쭉 쓰고 이런 식으로만 연습이 됐다면 아마 쉽게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랑 수업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GS 1, 2가 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쓰셔서 우리 해커스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잘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 4번 같은 경우 있죠.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부분을 제외하고 뒷부분만 쓰셔도 우리 이행 분배에 따른 민법 판례 있죠. 건설 공제 조합 판례예요. 자, 그 판례만 아마 잘 쓰셨다면 분명히 고득점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다시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4번의 화해계약은 아마 다 잘 쓰셨을 것 같고요. 자, 문제 1번의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합의해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마음대로 소멸시키고 변경시킬 수 있었다. 그럴 수 없다. 하지만 유보하면 할 수가 있다. 요 법리 아주 중요하고 아주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합의해제라는 법리하면 아마 어느 정도 잘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법정 해제, 그리고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쵸? 요게 약간 쓸 내용이 많아서 힘드실 수도 있겠죠. 논점이 3개였지만 3개라서 그거를 그냥 판례, 요건 판례 썼으면 어렵지는 않으셨겠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네, 지금 3번 조합계약 정도가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조금 쉽게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 돌이켜보면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압박도 있었고 약간 대체 뭘 쓰라는지 논점이 눈에 확 띄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논점이 주어졌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는 바로 한 1, 2분 안에 문제 읽고 바로 논점이 우린 다 주어졌었잖아요. 아예 요거에 쓰시오. 제3자를 위한 개혁에서 수익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다가 지금은 그게 딱 대놓고 나왔는데 대체 뭘 쓰라고 하는지 내가 공부한 목차에 없어.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셨겠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범 답안에 들어가 있는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를 잘 쓰셨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점수 잘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맨날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굉장히 가혹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던져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겠죠. 직장 생활하고 틈틈이 공부하고,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스톱워치로 재가면서 10시간, 11시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가혹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인 걸 잘 모르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일단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자신을 좀 토닥토닥 거리면서 좀 사랑해주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해커스 행정사의 박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